392페이지요. 선배. 88페이지. 소멸 안 한 거. 소멸이요. 소멸 피십시오. 별 것은 없는데 389페이지 일단 피십시오. 거기 안 왔다니까. 해직권은 소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해직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로서 채무자 이행이나 이행 제공 해적권의 포기 채척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합니다. 이게 채무자 이행이나 이행 제공 있죠. 그 다음에 해적권자가 포기하면 해적권이 소멸되겠죠. 이행은 상대방이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제공하면 상대방이 해적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고, 해적권자가 해적권을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 제척기간 몇 년이에요? 10년. 10년이 도과하면 해적권이 소멸되겠죠. 소멸시가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적권 거기 보시면 특이한 소멸사는 조문만 보시면 돼요. 522조, 53조, 그 다음에 547조. 해적권에서 채권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죠. 상당한 기간을 일단 무조건 정해놔야겠습니다. 해적권에서 확답을 해적권자에게 채구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뭘로 봅니까? 해적권 소멸로 보냅니다. 해적권이 채구할 수 있고, 채구한데 상담에 확답을 안 해요. 그러면 무건들에서는 뭘로 봐요? 거절로 보는 거죠? 얘는 해적권, 똑같이 해적권 소멸로 봅니다. 훼손되거나 해적권의 소멸, 해적권자가 고의 가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재 훼손되거나 이를 반할 수 있게 된 때는 당연한 거죠. 이거 뭐 해야 돼요? 해적권 소멸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해적권자가 그 담보제공을 손상하면 해적권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인에 대하여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최고의 소멸해야 되고, 목적물 훼손 당연히 그냥 불가능한 이하 소멸 보시면 되고. 계약의 해제와 해제는 똑같습니다. 단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해지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정 변경에서 해제는 판례는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했죠. 해지는 사정 변경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한다 했습니다. 그 차이점. 판례는 인정하는 말은 언급했지만 인정한 판례는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해지는 인정한다 했습니다. 해지 이유와 별거 없습니다. 마지막에 391페이지에 해지 효과 있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해지 효과에서 장려의 비소급효다, 장려효다. 이거 당연히 원상 회복물을 부담하겠고, 원상 회복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원상 회복을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원상 주권 받을 걸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청사운유만 있는 거지 원상 회복물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대표적인 해지가 뭐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는 매매는 딱 한 번에 끝나지만 임대차는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제라고 않고 해지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고 그냥 써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만 이해되시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해제와 해지를 잘 구별 안 해요. 그냥 해지 그냥 한꺼번에 써버립니다. 해지는 그냥 장료에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해제하고. 자, 392페이지 보시면 강론이 나오는데, 강론에서 몇 문제요? 5문제 나옵니다. 강론은 여기서. 근데 강론은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매매 중에는 하루에도 낍니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나와요. 차이밖에 없어요. 14개의 종류에 우리가 민법에서 강론은 14개의 종류를 쭉 나열합니다. 그게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리스계약, 여행계약 14개 종류를 떠서는 우리가 계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권계약, 물권계약도 엄청 많은데 종류별로는 종류 14가지 정해 준 것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여기서 2문제, 1문제, 2문제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가요? 2문제 안 나오고 3문제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오기를. 아니면 여기가 세 문제 여기 안 나오거나 여기 두 문제 이렇게 나오거나. 이게 되시죠? 교환은 쉽습니다. 근데 교환은 각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점적으로 뭘 해야 돼요? 매매하고 임대차하면 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쉽습니다. 총론 해봤자 총론이 5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동시행합병권, 위험부담 이런 것들. 제3자적인 계약. 그 다음 채권 공론에서, 뭐 총론에서 한 문제, 전체적으로. 이게 총론이 훨씬 쉽습니다. 물건이 15문제 훨씬 어렵고요. 자, 보시면 매매도 약간 계약점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은 고정적으로 매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담보 책임은 무조건 외웁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거. 자, 매매는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것이고, 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산을 매매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매도인과 매매는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서로의 의무가 있고 돈을 가치로 따져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매매의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뭐라냐? 낙성. 매매의의 끝에 보시면 낙성, 분류식, 쌍무, 유상계약이다. 낙성은 요물결과 반대 개념입니다. 요물은 뭐예요? 물건을 인도하거나 반대 급부를 해야지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 야, 누구 잡아와 100만원 줄게. 그러면 그 사람 잡아온 사람 머리를 보여줘야지 돈 주죠. 그런 것들을 요물계약. 얘 낙성계약은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낙성계약은. 요식은 아실 것이고, 쌍무도 아실 것이고, 유상계약은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겠죠? 당연히. 매도인의 권리 의무와 매수인의 권리 의무가 있겠죠? 매도인은 뭘 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을 할 의무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청구가 있는 거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있고, 단, 매도인도 소유권 인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등기법에서는 알고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각각을 쌓아야 매매 계약을 하는데 답이 뭐예요?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을이 갇혀있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대금 지급 청구권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인수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인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건 말은 소유권 이전 인수 청구권이라는 말은 아야 너 왜 소유권 안 가져가면 등기소로 빨리 가져가 라고 인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대금 지급 청구권도 당연히 존중하는 거고요. 등기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인수 청구권도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지만 등기법에서는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을 뜻을 이해를 못해. 등기법에서는. 이게 되시죠?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리 의무냐 딱 말하면 이전에 관한 청구는 무조건 누구야? 권리자는 을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는 병이다. 이렇게 갑이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청구권에는 여기는 대금 청구했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했지만 인수 청구권 인수 청구권 누가 채권자예요?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가 되어보잖아요. 그때 채권자 채무자를 구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뭐 말인지? 그다음 그래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있다. 그다음에 뭐 합의 사항이고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자, 계약 비용은 매매에 관한 비용은 당사 쌍방이 분분하여 부담합니다. 분부담. 매매 예약. 매매도 예약할 수 있죠. 자, 매매 예약 보시면 될 것이고. 가방 보고 도망가. 종류는 평목 예약과 쌍목 예약이 있습니다. 일방 예약과 쌍방 예약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뭐 한쪽만 의무가 있는 거고 양쪽 의무가 있는 거고. 일방 예약은 한 사람만 예약 안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쌍방 예약은 둘 다 예약 안걸권이었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야, 공개를 한다? 라고 말한 게 예약 안결권입니다. 예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약하고 우리도 그 식당에서 예약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왔어? 그럼 끝나잖아요. 그 예약 안결권. 매매 예약을 한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안결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일반 당사자 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쌍방 모두에 줄 것이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보통은 예약을 할 때 아무 말 안 합니다. 일방 예약으로 보는 거예요.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 예약과 쌍방의 중 누가 있다? 예약이란 말은 예약 안결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렇게 말한 거고, 아래 보시면 매매 일방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특약으로 둘 다 준다고 하면 둘 다 줄 수 있는데 아무 안 하면 일반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약은 자 예약 안결권을 행사하려니까 뭐였어요? 거기에 있는 제일 아래줄에 두째 줄은 목적물이라든가 이전 방법이라든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지급 방법 등을 다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번계약을 체결하려다 딱 하면 그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예약을 할 때 다 일일이 예약처럼 매매 계약처럼 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안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약할 때 모든 것을 다 매매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놔야죠. 이게 대충 뭐 말인지 넘기십시오. 별로 뭐 읽어보시면 자 예약 안결권 됐고요. 한번 예약 안결권도 형성권입니다. 그 성질 보십시오. 예약 일반적 서표는 형성권이고 양도성 있고 가등기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약정기간 또는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 10년입니다. 똑같습니다. 해제권이나 채권 소멸시간 10년이죠? 10년입니다. 거기에서 뭐 예약 목적물이 있는 게 채권이야. 자, 우리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예약을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 보세요. 잠깐만.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예약을 합니다. 여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에 걸려요? 20년. 다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 지금 온 사람 채권 물권 헷갈리는 건 당연한데 지금 11월과 1월 온 사람 채권 물권 헷갈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물권은 뭐라겠어요? 물권은 물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을 구별한 키워드로 두 가지 뭐라겠습니까? 네, 또 현재. 물권이냐 채권하는 구별하는 것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진정한 물권자가 행사해야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물권자가 현재 침해한 자한테 해야 돼요. 이게 키워드가 두 가지야. 진정한 물권자냐 아니냐, 현재 가지고 있냐 없냐. 그럼 얘는 진정한 물권자입니까? 소유권 갖고 있어요 우리?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지. 채권입니다. 물권 아니고. 벌써 헷갈리면 안 되지. 자, 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에 걸립니까? 20년 소멸시에 걸리죠? 10년. 10년입니다. 다행히 우리 깎아도 한 명도 없었어요. 자, 10년의 소멸시에 걸리는데 얘를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5년. 점유했으면 10년이 채권 소멸시간이 5년이죠? 단축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점유했으면 소멸시 안 걸린다 했잖아요. 반통 꼬득인 사람 반성해야 돼. 집에서 손 들고 점유시, 이거 소멸시 안 걸립니다. 항상 소멸시의 소유권 있는 청구권에 관해서 항상 앞으로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점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예약 안결권 이제 우리 배우잖아요. 예약 안결권은 소멸시 몇 년이에요? 10년. 예약 안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요? 안 걸리겠죠? 안 걸리잖아요. 안 걸리겠잖아요? 왜냐면 예약 안결권도 매매 계약인데 얘도 예약이잖아요. 그죠? 매매잖아 얘도.
매매를 예약하는 거니까 얘는 매매 계약에서 완급해서 다 완납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지만 얘도 뭐예요? 결론은 매매잖아요. 매매 예약도 그러니까 안 걸려야 되는데 판례가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예약 안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서 소멸되고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해버립니다. 예약 안결권이 이해되셨죠? 차이점 이거니까 항상 세 개를 같이 가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면에 10년의 소멸시효를 걸리고 점유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매매 예약도 매매지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점유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도과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고 있어도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문제 풀 때도 항상 세 개를 한꺼번에 얘 나와도 세 개 다 하고 얘 나와도 세 개 다 하고 항상 세 개 같이 합니다. 예, 되셨죠? 그 말이 지금 거의 존속기관의 기흥, 니은, 디귿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의 공과 이유는 직권조이다. 자, 제척권과 소멸시효는 차이점은 제척기간은 뭐냐면 법원이 직권 조사하는 거고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그래서 기흥, 니은, 저걸 말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자, 거기 예약 행사 방법 있죠. 일방적 의사 형성권이라고 말했고 예약 니은번에 예약 목적물의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예약 완결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냐면 거기 예약 목적물의 제3자에 양도된 경우 밑줄 치시고 가등기와 동일하다 쓰십시오. 그런 말은 가등기는 자 가등기는 만약에 양도 가등기는 실체법상 권리가 없잖아요. 에? 실체법상 권리가 없으니까 양도된 경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원래 처음 가등기 계약을 한 사람한테 건등기를 행사해야 됩니다. 에? 요 이해하고 안 됐거든. 자. 가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등기랑 미리서 등기한다는 말입니다. 갑과 을사의 매매액을 했는데 뭐예요? 갑이 팔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가등기 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요.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를 하면 갑이 병한테 팔 수 있냐? 네, 팔 수 있습니다. 얘는 가등기를 하는 것은 무조건 순위만을 유지하는 거지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미리서 해놓은 거니까 다른 거 어떻게 해요? 갑은 병한테 팔 수 있습니다. 단, 요 가등기 한 사람이 번등기를 신청하면 요 가등기와 상반되는 권리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X 부동산을 갑도 가지고 을도가 병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공유가 아닌 이상 둘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어떤 X 부동산을 공유하지 있는 사람은 갑도 소유자고 을도 소유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공유했으면 경유자의 지분의 비율을 딱 듣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얘도 소유자 안 되니까 둘이 상반되죠. 계약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소돼요. 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본등기를 이해할 때 청구할 것이냐, 이해할 때 청구권이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누구한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갑한테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고 안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고 안결권도 누구한테 하냐? 원래 소유자한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약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원래 예약 의무자한테 예약 안결권을 행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면 항상 예약 안결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해 되시죠? 뭐 말인지? 그 다음에 행사 효과 보시면 예약권 행사하면 자동적으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와 번등기 예약 연결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했어요.
예약 안걸 가등의 경우 예약권의 행사가 본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제3장되던 부속정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뭐라고요? 직권 말소된다. 가등기 똑같잖아요. 뭐예요? 얘가 상반되는 거 다 직권 말소된다니까요. 얘하고 상반된 것은 직권 말소됩니다. 이게 상반되지 않는 경우가 등기법상 4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등기법 배우시면 돼요. 등기법에 보면 가등기에서 가등기가 나오거든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다 나와요. 그게 그러면 가등기와 상반되지 가등기에 대해서 같이 직권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네, 그때 가서 가등기 선생님한테 보시면 등기법 선생님한테 보시면 돼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예약 안건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예약 안걸건에 관한 가등기. 그러면 예약이 매매니까 얘가 번득기면 매매가 성립해보죠? 매매가 성립하니까 전부 다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예, 되셨죠? 가등기 안 하면 그냥 못하는 거죠. 아니, 예약 안걸건은 형성권이지만 가등기를 해놓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제3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3자 양도하면 제3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가등기가 있는지 알면서 예약 안걸건이랑 가등기가 있는지 알면서도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대항을 못하는 거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두 사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니까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그렇죠?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아셨죠? 예약 안걸건도 두 당사자가 아니라 등기.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가등기 해야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안 나왔지만 요즘은 한꺼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가등기 하면서 예약 안걸건과 비슷하니까 예약 안걸 섞어서 넣어보면 황당스럽잖아요. 예전에는 딱 가등기면 가등기만 나오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계약금. 자, 계약금이 우리가 보통은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릅니다. 보통 매매 계약을 할 때.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냐? 그러진 않습니다. 전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거고, 계약금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계약금을 절대 많이 주는 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매도이도 매수. 자기가 불리한 대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꼭 팔아야 되겠다. 꼭 팔아야겠다면 뭐예요? 계약금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이걸 내가 꼭 사야 되겠다. 네, 그때는 많이 받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네? 내가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겠네? 왜 돈이 있어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최소한 범위가 이게 10% 만약에 우리가 보통 계약금은 번 계약이 10%를 내는데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좀 이거를 취소할 수 있겠다. 이거 좀 마음이 혼동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하여간 계약금을 조금만 걸어야 됩니다. 조금만. 이것도 사회생활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젊은 분들은 돈이 있다고 막 이렇게 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꼭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은 많이 그래야 되고 조금 껄쩍지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포기하려면 보통은 우리가 쓸 때는 매도인은 2배를 상환해야 되고 매수인은 그걸 포기해야 돼요. 만약에 1000만원짜리 샀는데 100만원을 계약금을 끊으면 100만원 날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행히 1000만원짜리만 그러니까 그러지만 보통 1억짜리 해버려요. 그러면 1억 1000만원 벌려면 오다나 밥 안 먹고 술 안 먹고 모아야지 1000만원 벌는데 절대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조금 거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더 많이 걸으라 그러면 좀 슬픈 표정 지으면 됩니다. 돈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 겁니다. 자, 계약금 계약. 자, 계약금 계약은 뭐냐? 계약금을 걸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 겁니다. 말 그대로. 계약금을 걸기로 하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에 대한 종된 계약이고요. 얘는 요물 계약입니다. 반드시 계약금 전부를 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안 돼. 아셨죠? 얘는 요물 계약이라면 내가 뭐라 했어요? 뭔가를 국부를 줘야 된다 했잖아요. 낙성의 반대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완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판례 보시면 계약금의 효력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생깁니다. 만약에 지급 안 하면요. 계약금 걸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본 계약을 그냥
해지하면 되겠죠? 해지 못합니다. 10%를 전부 한다 그 말입니까? 10%라는 것은 아니죠. 계약금이 작성된 것을 전부 지급한다고 말이죠. 계약금 다시요. 계약금. 아니, 내용이 네. 계약금을 전부 다 지급해야 된다 그 말이 보통 우리 계약할 때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계약금이 10%든 5%든 30%든 계약금을 지급으로 하는 계약을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계약금은 이 계약을 성립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며칠 날 계약을 쓰자. 그러면 너 계약을 쓰는 거예요. 내일 모레 계약을 쓰기로 했어. 그럼 우리는 야 그럼 계약금 얼마 걸래? 라고 지금 계약을 쓰는 거예요. 그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금 계약이 되려면 무조건 돈을 줘야 돼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안 돼. 10만원 주라 했는데 5만원 주고 내일 주다. 그럼 계약금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지급해야 되고 계약금 계약이 안 되면 뭐라고? 추락할 수 있어요. 야, 뭐 계약금 안 줘. 계약금 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 계약을 안 준다고 해서 본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 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 여러분 계약금 전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안 주면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금을 배상할 상황이 되면 배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배당요. 배당에 인해서 이익에 가는 것을 배당으로 말해요. 변상. 네? 변상. 내가 각과 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을 했어요. 근데 네. 내가 병한테 팔려고 하고 있어요. 10만 원 받고 있는데 5만 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다 이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내가 병한테 팔려고 했을 때는 그 계약금에 대한 변상을 해줘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계약금 계약. 그러니까 저런 게 봐요. 계약금 계약이 다 안 들어왔으니까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완료가 안 됐죠. 계약금 계약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뭐예요 지금? 계약금 계약을 이행을 하겠죠. 이행을 상대방 이행을 하겠죠. 이행 안 하고 내가 병한테 팔려고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그분이 다 안 줬을 때요. 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저번 말씀이 뭐냐면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얘가 상대방이 매수인이 5만 원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한대죠. 판례가 지금 전부 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그 뭐죠? 가계약금 있죠?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가계약금. 그럼 가계약금은 계약금이냐? 가계약금도 실무에서는 계약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무에서 실무하신 분들은 가계약금이라고 말했어요. 계약금은 아니지만 계약금을 걸기로 하는 계약이 가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가계약금은 보통 다 겁니다. 그때부터 달라요. 얼마 주기로 얼마 10만 원 주라. 가계금 준 거 100만 원 주라. 이렇게 해요. 그것도 판례는 뭐라 하냐? 계약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요. 가계약금도.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특별한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볼 때는 다 달라요. 특별한 사정이 어떤 사유가 있냐? 상대방이 그냥 안 받았는데 그냥 그게 준 거냐? 너무 과도하게 준 거냐? 상대방이 또 과도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가계약금도 계약금 성질을 가진다 이런 거예요. 판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가계약금 배우진 않지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흔히 여러분들이 보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종류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약금과 해약금과 뭐예요? 유약금이 있습니다. 유약금에는 손해예상액과 유약벌 조조로 나누는데 이 책에서는 굳이 그렇게 따지 않았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막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써본 분들은 안 헷갈린데 증약금의 성질은 다 같습니다, 무조건. 증약금의 성질, 계약금이라는 말을 써있으면 다 증약금 성질을 가져요. 문제는 이제 유약금과 해약금이에요. 근데 해약금은 535조, 해약금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도인은 2배, 매수인은 포기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안 써놨잖아요. 우리가 계약금은 10만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며칠날 주고 잔금은 며칠로 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뭘로 보냐 이 세 개 중에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으로. 해약금에는 뭐라 써놨냐? 뒤에 넘기시면 397페이지에
해약금이란 보십시오. 565조에 해약금 있죠? 해약금 읽어보시면 자 거기에 매매 당사자 일방이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과 보증도 명목으로 상대방이 경고할 때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 거기다 밑줄여시고 약정이 없는 한 약정이 없어야 돼요. 모르잖아요. 이게 약정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없으면 그 다음에 이행 착수할 때까지 거기 밑줄 주시고 이행의 착수 전까지 교부자를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551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청구합니다. 551조가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항의 뜻이 그런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요. 그러면 지금 계약금 종류는 증약금과 해약금, 유약금으로 성질을 가진다 했잖아요. 세 가지 성질을. 근데 아무 말 안 썼잖아요. 그럼 뭘로 본다?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읽었던 565조에 해약금 성질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약금 성질을 가지니까 다른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이행 착수 전까지 나가 매도인이면 2배를 주고 매수이면 너 먹고 떨어져라 하고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해약금 해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아셨죠? 근데 밑에 있는 유약금이 뭐냐? 우리는 보통 계약 쓸 때 그렇게 씁니다. 유약금 쓸 때 100이면 102명이 그렇게 써요. 매도인은 2배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상대방 일방의 계약을 해제 시 매도인은 2배, 매수인은 포기하기로 약정함. 100이면 102명이 다 그렇게 써요. 그게 뭐예요? 유약금입니다. 그냥 안 써도 해약금 성질을 다 갖습니다. 근데 유약금도 그 우리가 해약금 해제처럼 다 써요. 유약금은. 근데 왜 그러면 뭐 미친놈 왜 해약금 유약금을 어디 왜 해놨냐? 유약금은 꼭 그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매도인은 3배, 매수인은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약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유약금은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약정이 있어야 돼. 꼭 2배 내고 포기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당사자 특약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유약금이나 성질을 따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 누가 안 쓰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그걸 그렇게 쓰다 보면 에이씨 뭐 안 살아요. 나 팔려 그래야지. 사람 사정을 모르니까 사람 사정 몰라요. 갑자기 내일부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해약금 성질에 벗어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아셨죠? 법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돈이 지금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계약할 때 물건을 살 때는 한꺼번에 준 사람이 많아요. 한꺼번에 준 사람이 뭐냐? 보통 내가 돈을 갖고 있어. 왔다 갔다 귀찮아요. 게을러 그래요. 아저씨가 그 상대방이 좀 불쌍한 척에 돈 급하다고 그럼 줘버려요. 100%, 150% 전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주라면 안 주네? 뭐 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 소송하면 소송선녀님은 집안 망하있잖아요. 가서 소송하면 자기가 스스로 한다고 해도 머리 아프고 하도 못해 여러분들은. 하도 뭐 이거 빠지면 갔다 그러면 그 열이 가라고 수임제 들으면 수임료도 바꿔라고 하도 많아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법무사 맡기죠. 법무사 맡기면 지가 알아서 하는데 맨날 전화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오라고 하고 맨날 그럽니다. 이게 징해서 못해요. 그리고 변호사 쓰도 뭐라구나. 저 법무사 쓰도 못해. 변호사는 큰 낫지. 변호사 소송을 하면 변호사 써야 되니까. 변호사는 보통 수임료가 민사는 500이고 형사 500이고 민사마다 다른데 민사도 보통 수임료가 500이니까 그걸 청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 있으면 다행인데 돈 없어 다 손목 없어 찾도 못해. 그러니까 절대 계약할 때는 요 해약금에 벗어나는 10% 그리고 반드시 중도금 장용도 섞어서 딱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넣으면 이행 착수냐 아니냐. 여기서 뭐예요 지금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키워드 밑줄 게 뭐라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을 때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없이. 근데 이 만약에 상대방 이행 착수해버리면 대표적인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해면 상대방이 지급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요 해약금 해제도 안 돼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대가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도금도 잔금도 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자분들은 안 그러는데 남자들이 대부분 그냥 좋은 거거든요. 여자들은 꼼꼼해서 그렇게 안 주는데 남자들은
저 사람 좋다 막 좀 커피 타주고 막 하고 막 좀 편하게 막 좋으라고. 남자들은 그때그때 사이가 틀리니까 여자들은 남들 10원짜리 하나라도 손을 볼까봐 꽉 읽어보고 그렇게 안 하는데 대부분 실수하는 사람 보면은 99.9%는 다 남자들이에요. 소장은 무건 바로 돈 줘버라니까. 밥 먹으면서 소주. 그러니까 밥 먹으면 솔직히거든. 그 사람들. 그리고 탁, 형님, 연애해서, 이거 급한 내일 돈 뭐 2억, 3억짜리 뭐 사야 되는데 돈 좀 부족하다고. 일시불로 주면 안 되겠냐고. 안 준다고 하면 2차 가면 바로 더 줘버려. 남자들은. 그게 문제야. 뭐, 아시죠? 자, 해약금과 유약금. 반드시 유약금 뭐 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넘기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계약금에 관한 판례가 기획부터 시효까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특약.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특약하면 기억 내용은 자, 먹차면 밑에 안에 읽을 필요 없어요. 자, 기억에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특약하면 뭘로 봐요? 유약금을 뭐겠죠? 하나만 소리고. 자,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당연하죠. 자, 유약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약금에는 손해배상 예정에 유약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손해배상 예정에는 유약벌을 말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뭘로 추정한다? 얘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을요. 유약금이 뭐라 했어요? 아까 특약한다 했잖아요. 매도인은 3배, 매수인은 2배 반환하기로 약정합니다. 특약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말 쓰면 그 말 자체가 2배, 3배가 뭐예요?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액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걸로 추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쯤에 계약금을 쓸 때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계약금을 추정하듯이 유약금도 만약에 특약을 하게 되면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중에 뭘로 본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유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 보죠. 특약이 없다니까요? 그럼 뭘로 봐야 돼? 얘는 뭐 유약금으로 봐야죠. 유약금에 얘는 손해배상 예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뭐 말인지? 이거 기억니는 읽거나 말아요. 자, 디귿. 디귿은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뭘로 봐요? 실제 손해만 배상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좀 말이 어폐가 있어. 근데 결론은 디귿번은 뭐냐면 유약금으로서 유약금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특약이 없잖아요. 그럼 유약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건 리얼이 중요합니다. 리얼.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뭘로 봐요? 유약금으로 보겠죠? 그러면 계약금 뭐예요? 계약금은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은 성질도 모두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약금이 있으면 반드시 특약을 해야 되고 그 특약을 해야 되면 당연히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거고 계약금의 성질도 동시에 가진다. 그러니까 해약금 성질로 가니까 해약금 해제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손해배상 예정이 채권자는 손해 발생의 그걸 증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손해망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말을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손해에 대해 그 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비읍은 비읍 보시면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경우에 실제 손해가 예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 이미 손해배상을 예정해 놨잖아요. 이 예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뜻입니다. 이렇게 거기 뭐 1번이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5번은 일반 당사자가 여러분도 생각해.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자, 일반 당사자 유약금의 규정이 있어요. 두 당사 중에 일방에 대해서는 유약금이 있어. 그럼 상대방은 유약금이 없어요. 아까 지금 그랬잖아요. 유약을 하면 매도인은 3배, 매수인은 2배. 이게 둘 다 있잖아요. 근데 만약 유약일 때는 매도인만 3배, 그럼 매수인은 안 써놨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뭐예요?
해약이 불평등하지 않냐?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아? 안 그런다. 괜찮다. 이런 뜻의 판례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반 당사자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방 당사자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상대방이 있다 해서 다른 사람도 위약금 성격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공평의 원칙에 오면 좀 어긋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헷갈리기 틀리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만 시험장에 딱 보면 이상하네? 당사자도 위약금 있고 얘는 좀 다른 사람도 위약금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공평 원칙에 의해서. 근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우리는 판례 따라가야 되니까요. 시험법 같은 것은 시험 문제를 보면 기억이 나는데 문제를 안 보고 기억을 못 해버리면 문제 읽으실 때 좀 이상하다? 공평 원칙에 반하네? 라고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시간을 네,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행 착수가 시험에 이제 중요하겠죠. 네. 이행 착수 전까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이행 착수 후에는 해약금 해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행 착수가 어떤 거냐? 라고 이제 판례가 딱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이해 착수 전이냐 후냐. 시험에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처럼 해약금은 무슨 성질 뭐냐. 판례가 많지만 시험 잘 많이 안 나와. 이해 착수전이 잘 나옵니다. 왜? 해약금 우리가 봤던 해약금 해제를 많이 하는데 이행 착수가 쉽게는 중독이지만 여러 가지 있어요. 1심 판결할 때. 자, 만약에 협력금에서 토지거래 허가 고용돼서 1심에서 승소했어. 그럼 이행 1승에서 내가 소를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하면 이행 착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판례는 안 됐대요. 웃기잖아요. 1심에 승소했어. 승소했는데 아직 이행 착수는 안 됐대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데 관할 관청이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거든요.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행 착수는 안 됐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착수할 것 같은데? 그냥 안 됐다네? 이행 착수 전이냐 후냐? 판례 견해에 시험이 잘 나오게 되겠죠. 대충 뭐 말인지 더 중요한 것은 담보청입니다. 담보청 무조건 시험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차례입니까? 대리입니까? 대리? 70. 네, 74쪽이요. 대리 행위. 갑과 자, 합니다. 대리는 뭐라고요? 우리 갑의 이름으로 자신이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뭐라고요? 갑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부르고 그런 권한과 그런 권리는 아니에요. 대리권이. 그런 권한과 자격을 뭐라고? 대리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게 뭐예요?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냐? 임의대리인 법정대리.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리권 범위는 정인으로 가면 되죠. 근데 정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용행위, 처분행위, 그 다음에 보전행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리권의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대리와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금해요 안 금해요? 금하죠? 하지만 본인이 승낙이 있거나 다투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거나 합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는 자기계약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인정합니다. 대표님에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등기 신청권은 쌍방대리 가능하다? 예스 가능하다. 시험 기출문제. 그래서 그 다음에 공동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리인이 여러 명이 뭐 어떻게 한다? 각자 대리한다. 근데 꼭 본인이 야, 니 3명 가서 손잡고 가서 그냥 내가 집 팔아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동대리입니다. 그럼 3명이 꼭 손잡고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의사결정만 같이 하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한꺼번에 공동대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혼자 해도 된다? 수동대리는 혼자 해도 된다. 이것도 시험도 기출문제. 네 3명이 또 같이 해라라고 말해도 돈 맞는 수동대리는 혼자 해도 된다. 또 뭐 또 있어요? 남용은 어떨 것이냐? 은행원과 고객이 있는데 뭐라고요?
은행원과 고객이 짜고 치면 어떻게 한다고? 나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친다. 왜? 107조 단서 유출 적용시에 대해서 빈입해서 상대방이 아락가나 할 수 있으면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 안 진다. 그런데 고객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나는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진다. 권한을 넘는 법령에는 무권 대리나 또 표현들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뒤에 나오니까 그걸 나는 거라. 대리권이 소멸되나요? 언제 소멸해요? 둘 다 뒤졌을 때. 그 다음에 누가 파산할 때? 대리인. 누가 비성령 후견이 될 때요? 대리인. 그래서 연결하라 했죠? 누가? 복대리인은 소멸서는 어떻게 되냐? 복대리인은 똑같이 복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복대리인이 파산하거나 복대리인이 비성령 후견에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대리인 말고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인 있죠? 그 대리인이 소멸사에 걸려도 얘는 사라져버립니다. 주종관계에 있으니까. 됐죠? 뭐 말인지? 그 다음에 뭐 임의대리인의 특별 소멸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소멸사인 건 별로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임의대리인은 뭐 지가 할 일 다 있으면 뭐 소멸하는 거죠. 한번 다 했어요.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을 것이고 뭐 빠지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했을 때 표현형입니다. 현명주의.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현명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나타내는 혈자는 이름명이다. 이름을 나타내라. 누구 이름을 나타내라? 갑의 이름을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라고 나타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꼭 우리는 대리권에 대한 유임장을 꼭 나타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고 우리 갑의 대리인을 알고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의리 현명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대리권 인정